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옛 이야기 한 자락 들으시며 잠시 쉬어가세요. 옛날 조선 한양의 어느 마을, 으리으리하다고 소문난 집성촌 안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엔 이대감과 심시부인,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 아들이라는 자는 이태성이라 불리는 20살 먹은 청년이었는데 워낙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집안 사람들 모두 떠받들고 키웠다. 그 덕에 어릴 적부터 버릇이 더러워져서 종놈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집안을 휘젓고 다녔다. 문제는 그놈의 심보라는 게 고약하기 짝이 없었다는 거다. 그날도 아침 해가 채 중천에 오르기도 전 대청마루 위에 올라앉은 태성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금실이 이것은 또 어디로 간 게냐? 내 분명 집신 말려놓으라 했건만. 이 집 종손이 그리 우습디? 행랑채 아래서 태성의 고함을 들은 여종 금실이가 두 손으로 치마를 부여쥐고 불이 났게 달려나왔다. 송구하옵니다, 도련님. 안채 딜 안에 널어뒀는데 밤새 비가 내려서. 하이고, 집 하나 제대로 못 말려놓고 변명은 거창하군. 입만 살아가지곤. 태성은 씩씩거리며 젖은 집신을 금실이를 향해 획 내던졌다. 집신 끝이 금실이 이마를 정통으로 쳤고 금실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래서야 내가 어찌 바깥 출입을 하겠느냐? 허구한 날 맨발로 다니라고? 그 순간 장독대 근처에서 마당을 쓸던 머슴 효섭이 빗자루를 내려두고 금실이에게 뛰어왔다. 금실아, 괜찮아? 효섭은 수건에 찬물을 적셔와 금실이의 이마를 조심스레 눌렀다. 태성은 그 모습을 흘끗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빈정거렸다. 하이고, 머슴이 참 다정도해라. 야 이놈아, 일하라고 데려왔지 연애질하라고 끌고 왔냐? 태성은 집신 하나를 장독대 쪽으로 뻥 차버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5일장이 서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태성은 머슴 효섭을 데리고 장터길을 걷고 있었다. 효섭은 어려서부터 태성의 뒤를 따르며 종살이를 해온 아이였다. 부채질을 하며 짜증 섞인 얼굴로 하늘을 노려보더니 투덜거리듯 입을 열었다. 이놈의 날은 왜 이리 덥냐? 그러던 중 떡을 본 태성이 걸음을 멈췄다. 허름한 좌판, 그 앞에 허리가 굽은 노파가 땀을 닦아가며 떡을 팔고 있었다. 절편, 송편, 인절미가 조심스레 광주리에 올려져 있었다. 허기가 졌는데 요놈 맛있겠구만? 태성이 말없이 절편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한 입 씹고는 다시 내려놓더니 이번엔 송편도 한 입, 그 다음엔 인절미까지 한 입씩 먹더니 내려놓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노파가 다급히 소리쳤다. 아이고, 사야 먹지요. 한 입씩 다 먹고 놓으면 내가 이걸 누구한테 팔라고. 그러자 태성이 입을 찡그리며 말했다. 거참 야박하기도 하시네. 맛만 본 거요. 한 입씩 먹었으니 제값 받고 팔 수도 없을 테지. 다 먹은 것도 아니니 내가 돈 줄 이유가 없잖소. 아니, 뭔 이런 도둑놈 심보가 다 있어. 효섭이 난감한 표정으로 중얼였다. 도련님, 어르신께 돈을 드리시는 게 태성이 돌아보며 소리쳤다. 어라 이놈 보게. 머슴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냐?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떡을 감싸며 말했다. 내 새벽같이 찜통 안에서 떡을 쪄왔는데 사기꾼이 따로 없구먼. 태성은 이를 갈며 광주리를 발로 찼다. 떡들이 흩어지며 땅바닥에 떨어졌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또 그 이대감댁 도련님이구만. 어찌 저리 심보가 고약하대. 에구, 저 집안은 망조 들었어. 망조. 태성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리를 떠났고 효섭은 노파에게 다가가 흩어진 떡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엽전 몇 냥을 꺼내 노파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걸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죄송합니다, 어르신. 노파는 효섭을 바라보며 중얼였다. 겉만 도련님 소리 듣는 놈보다 속이 도련님인 놈이 낫지. 종놈이 오히려 도련님 같구만. 저녁 무렵 이대감댁 앞마당을 돌아 안쪽으로 들어서면 낡고 작은 행랑채 한 채가 있었다. 그 안에 효섭과 그의 아버지 장석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또한 이 집에서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온 늙은 일꾼이었다. 해가 뉘엿해질 무렵 효섭은 장터에서 사온 생선 한 마리를 종이로 둘둘 말아 돌아왔다. 아버지, 조기 사왔소. 기름진 놈으로 골랐어요. 마루 끝에 앉아 담뱃대를 물고 있던 아버지가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사왔냐? 돈 걱정 마세요. 아버지 조기 좋아하시잖아요. 효섭이 멋쩍게 웃으며 행랑채 안으로 들어서던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봐. 금실이 조심스레 다가와 품속에서 작은 옹기단지를 꺼내자 안에는 막 담근 겉절이가 들어있었다. 우리 어머니가 오늘 담근 거야. 맛 좀 보라셔서. 아버지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네. 금실이 어머니 음식 솜씨 모르는 사람 어딨다고. 겉절이에 조기면 오늘 상은 푸짐하겠구만. 어여 들어와라 금실아. 막 밥하려던 참이다. 그날 저녁 행랑채의 낡은 마루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기름기 흐르는 조기 한 마리와 따끈한 밥, 막 담근 겉절이로 소박한 저녁을 먹었다. 효섭이 조기살을 발라 금실이의 밥숟갈 위에 살며시 얹자 금실은 수줍게 웃으며 겉절이 한 조각을 들어 효섭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밥을 뜯어 말고 웃으며 한마디 던졌다. 허허, 둘이 아주 손이 바쁘다. 나도 좀 챙겨주면 안 되겠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행랑채에 포근히 번졌다. 해가 서쪽 기슭으로 기우는 어느 날, 태성과 효섭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란히 집 앞에 다다랐다. 그런데 대문 앞에 낯선 이가 서 있었다. 낡은 승복 차림의 스님 한 분이 목탁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다. 뭐야? 중이 왜 남의 집 앞에 서성거리냐? 태성이 눈살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스님은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다. 실례하오, 시주 한 줌 청하러 들렀습니다. 허, 별꼴이군. 남의 집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어서 썩 비키슈. 태성은 스님의 어깨를 툭 치고는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다. 그 자리에 서 있던 효섭은 잠시 머뭇거리다 스님께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다. 스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효섭은 행랑채 장독대 쪽으로 바삐 걸음을 옮겼다. 쌀독 뚜껑을 열자 바닥이 훤히 보였다. 이걸 다 드리면 오늘 저녁은 감자뿐이겠구먼. 그래도 빈손으로 보내드릴 순 없지. 그는 바가지를 들고 남은 쌀을 긁어모았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두 손으로 바가지를 떠안고 다시 나왔다. 대문 앞.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효섭이 바가지를 내밀며 말했다. 집에 드릴 건 이것뿐이옵니다. 많진 않지만 길 떠나시는데 보탬이 되시기를요. 스님은 고개를 숙여 쌀을 받으며 말했다. 고맙네. 맑은 마음에서 나온 것은 적어도 만소이다. 그러고는 잠시 효섭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며칠 전 장터에서 떡 할멈에게 엽전 쥐어준 사람 자네지? 효섭은 놀란 눈으로 스님을 바라봤다. 스님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중이지만 관상 정도는 볼 줄 아네. 종놈 옷을 입고 있어도 자네 눈빛엔 기품이 흐르더이다. 뼛속 핏줄도 예사롭지 않아 보이네.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는 말없이 돌아섰다. 목탁 소리를 뒤로 한 채 천천히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던 태성의 어머니 심씨 부인은 그날 저녁 조용히 효섭의 행랑채를 찾았다. 효섭은 작은 솥에 감자를 찌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틈 사이로 심씨 부인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서봐. 아니, 마님이 여긴 어쩐 일로? 아까 보니 스님께 쌀을 드리는 것 같던데. 스님께 쌀을 다 드린 게냐? 아, 예. 남은 거 조금 드렸습니다. 심씨 부인은 한참 말없이 효섭을 바라보다 뒤에 서 있는 하인에게 손짓했다. 잠시 뒤 하인이 큼직한 쌀자루를 안고 들어왔다. 심씨 부인이 말했다. 이거 가져가거라. 스님께 쌀 다 드리고 오늘 저녁은 굶을 작정이었냐? 감자 몇 알은 남았으니 괜찮습니다. 심씨 부인은 빙긋 웃었다. 네 마음이 참 곱구나. 이 집에서 머슴살이하며
스님께 쌀을 바치는 종놈은 난생 처음 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방 안에서 나와 쌀자루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허허 마님, 이런 귀한 걸 다 주시고 장씨는 복 많은 양반이요. 아들을 참 잘 두었구려. 심씨 부인의 말을 들은 장석두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쓴웃음을 지었다. 심씨 부인이 안채로 들어가자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태성이 뒷짐을 지고 마당으로 걸어 나오며 코웃음을 쳤다. 허참, 우리 어머님도 오지랖 하나는 조선 팔도에서 알아준다니까. 머슴 놈한테 쌀을 퍼다 주는 건 또 무슨 경우냐? 그러곤 효섭을 흘겨보며 말했다. 섭이 너는 팔자도 참 더럽게 좋다. 우리 어머니 아니었으면 넌 지금 어디서 굶어 죽었을지 모르지. 태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장독대 옆에 있던 바가지를 들어 흙을 한가득 퍼담았다. 그리곤 심씨 부인이 놓고 간 쌀자루 앞으로 다가가 바가지째 흙을 확 붓고는 두 손으로 마구 휘젓기 시작했다. 이 귀한 쌀을 그냥 먹일 수는 없지. 돌이랑 모래랑 좀 곁들여줘야 종놈들 입에 어울리지 않겠느냐? 태성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손에 묻은 흙을 툭툭 털고는 느긋하게 행랑채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효섭은 두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다. 장석두는 아들의 어깨를 조심스레 토닥이며 말했다. 서봐, 이건 아버지가 채 쳐놓을 테니 걱정 말아라. 도련님이 원래 저런 성미잖냐. 참는 것도 이 집 머슴의 도리다 생각하고 넘어가거라. 효섭은 날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 속 깊은 곳엔 꺼지지 않는 울분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바람이 매섭게 불던 초겨울 깊은 밤. 마당엔 인기척 하나 없이 정막이 감돌았다. 그때였다. 살금살금 조심스런 발소리가 대청마루를 스쳤다. 까치발을 든 태성이 낮게 숨을 내쉬며 안방문을 조심스레 밀어 열었다. 이대감과 심씨 부인이 친척 혼례로 며칠간 지방에 내려간 사이 그 틈을 노리고 태성이 몰래 들어온 것이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태성은 안방 한쪽 구석, 오래된 나무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장속 깊숙이 손을 넣어 붉은색 보자기를 꺼낸 그는 조심스레 매듭을 풀었다. 그 안에는 은빛이 번들거리는 은자꾸러미가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태성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다. 설마 이걸 훔친 게 나라고는 생각 못하겠지? 그러길래 진작 땅 문서라도 달라고 할 때 넘기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태성은 주위를 한 번 더 살피고는 낮게 웃었다. 지금이 기회야. 내가 가져도 어차피 아들은 나잖아. 이 집 재산 다 내 것이 될 건데 미리 조금 챙긴다 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 품 안에 은자가 든 쌈지를 들고 방을 나오려는 바로 그때 문기둥 뒤 어둠 속에 서 있던 장석두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 깜짝이야. 깜짝 놀란 태성은 등 뒤로 보자기를 감추었고 장석두는 순간 굳은 얼굴로 태성을 바라보았다. 아니, 도련님이 왜 그 방에... 급히 보자기를 등 뒤로 숨기는 태성의 모습에 장석두는 수상쩍은 기운을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태성이 움찔했다가 이내 비죽 웃으며 말했다. 머슴이 주인집이래 뭔 참견이야.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도련님이 손대선 안 되는 물건이옵니다. 닥쳐라 이놈아. 네가 본 걸 말이라도 흘리는 날엔 그날로 네 목줄이 날아갈 줄 알아라. 내 말 알아듣겠느냐? 태성은 장석두를 밀치고는 대청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장석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며칠 뒤 이보게, 내 장 안에 있던 은자 꾸러미가 사라졌다. 지방에서 돌아온 이대감의 고함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하인들이 줄줄이 마당에 무릎을 꿇었고 이대감은 날선 눈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훑어봤다. 도둑이 든 게 아니라면 이 중에 도둑이 있다는 말이지. 대체 누가 감히 안방장 속 보따리에 손을 댄 게냐? 모두가 입을 닫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와중에 장석두가 앞으로 나섰다. 소인이 했습니다. 뭐라? 제가 그 은자를 훔쳐 팔았습니다. 살림이 너무 궁해서 그리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님. 한 번만 용서를...
이대감은 노기가 치밀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내가 너희 부자를 거둬준 게 몇 해냐? 머슴 노릇만 시킨 것도 아니고 밥 굶기지도 않았거늘 감히 이 집 장안에 손을 대다니 이 천하의 파렴치한 놈 당장 매질을 쳐라. 그때 이대감의 옆에서 자신이 훔쳤다는 걸 들킬까 겁에 질려 사색이 된 태성은 장석두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자 놀란 눈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저놈이 왜 거짓말을... 태성은 속으로 얼굴이 굳어진 채 중얼거렸다. 저놈을 어서 쳐라. 하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그 순간 안 됩니다! 효섭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그대로 장복만을 감싸 안았다.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던 태성은 두 눈을 부릅뜨고 턱과 손을 덜덜 떨었다. 자신의 짓이 들킬까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저 머슴놈이 나라고 고하면 내가 매질을 당하게 될 텐데. 태성은 속으로 되뇌며 뒷걸음질 쳤다. 안 됩니다. 제발 멈춰주십시오. 하인들이 당황해 매를 들고 멈칫했고 이대감이 버럭 소리쳤다. 아니, 니놈이 감히 이 앞을 가로막는 것이냐? 효섭은 장석두를 꽉 안은 채 눈을 질끈 감았다.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매는 저를 때리십시오. 뭐라? 제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죄가 있다면 저를 치십시오. 좋다. 그렇다면 네 아버지의 죄감 네가 대신 받거라. 매가 효섭의 등을 때렸다. 효섭은 이 악물고 버텼다. 장석두는 그 품에서 눈이 휘둥그레진 채 외쳤다. 서봐, 안 된다. 왜 네가 맞는 거냐? 이게 다. 3대, 4대, 5대. 효섭은 결국 맥없이 쓰러졌다. 내쫓아라. 둘 다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대감의 말에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며 움직였고 장석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효섭을 부축했다. 불빛 아래 방 안.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이놈의 애비가 못난 놈이라서. 그때 금실이가 달려왔다. 땀을 흘리며 급히 방에 들어선 그녀는 쓰러진 효섭을 보곤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봐,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장석두는 마른 입술을 꾹 다물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금실아, 우리 서비가 사실은 말이다. 사실은 대감집 도련님이여. 금실이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너는 대감댁에서 태어난 진짜 종손이다. 난 너를 내 아들과 바꿔치기 한 죄인이여. 그 순간 효섭이 눈을 천천히 떴다. 아버지, 장석두는 눈물을 떨구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용서해다오. 서봐. 그보다도 훨씬 전부터 나는 너에게 죄인이었다. 사실은 네가 태어나던 날 20년 전 천둥이 산을 울리고 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비가 퍼붓던 밤. 안채에선 심씨 부인의 해산이 한창이었다. 장석두의 어머니인 산파의 얼굴엔 땀이 줄줄 흘렀다. 아이고 마님, 힘을 더 주셔야지요. 그리고 잠시 뒤 안채에서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내 아이요. 하지만 숨이. 심씨 부인은 온 기운이 빠져나간 듯 창백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몸을 덜덜 떨던 산파가 심씨 부인의 갓난아이를 안고 몰래 이대 감댁에서 행랑채로 허겁지겁 뛰어갔다. 이러다간 집대가 끊겨. 안 돼. 행량채에선 장석두의 아내 역시 막 해산을 마친 참이었다. 작고 연약한 아기가 천조각 위에 누워 작게 우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산파는 품에서 축 늘어진 아기를 안은 채 들이닥쳤다. 석두야, 알을 바꿔야 쓰겄다. 장석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 무슨 소리요 그게? 내 새끼를 누구 자식이랑 바꾼단 소리요? 산파는 피투성이 치마를 붙잡고 외쳤다. 대감댁 아는 숨도 안 붙어. 이 아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요. 허나 네 아들은 울고 있다. 살아있단 소리다. 그렇다고 우리 애를 대감집 아들과 바꾼단 거요? 어머니, 그게 사람 할 짓이요?
장석두의 어머니는 사납게 돌아섰다. 그 얼굴은 번갯불 아래서 괴물처럼 일그러졌다. 너처럼 나처럼 평생 종놈으로 살게 할 거냐? 네 자식도 머슴으로 태어나서 머슴으로 죽게 둘 거냐 말이다.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여. 그 집 안은 못 살 것이다. 살아도 바깥일 하나 못할 몸일 것이여. 그게 하늘이 정한 거라면 운명을 우리가 바꿔야 쓰겄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산파는 주저없이 조심스레 효섭의 붉은 베넷 저고리를 벗겨 장석두의 아들 태성이에게 입혔다. 어머니, 이건 천벌받을 죄요. 산파는 문을 나서며 말없이 중얼거렸다. 그럼 그 죄, 이 어미가 짊어지고 갈 터니 넌 그냥 입 닫고 있거라.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장석두의 아내는 그날로 태성이를 낳고 목숨을 잃었다. 그래, 그날 애비가 그 짓을 저질렀다. 숨을 몰아쉬며 장석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눈을 감았다. 네가 그 집 자식이다. 이대감의 씨가 바로 너였어, 서봐. 내가 네 인생을 망친 게야. 효섭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떨렸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지금껏 태성이가 절이 된 것도 다 내가 벌 받는 게지. 사실 그 은자 말이다. 그건 내가 훔친 게 아니었다. 그날 태성이가 그걸 훔쳤다. 아비랍시고 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썼다. 근데 네가 이 꼴을 당하게 만들 줄은. 그는 한쪽 눈가에 뜨거운 물기를 느끼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지금이라도 네 자리를 찾아가거라. 내 죄는 닳게 받을 테니 너는 이대감 댁의 아들로 그리 살아야 한다. 효섭은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뜨거운 눈물을 훔쳤다. 다음 날 아침, 장석두는 장속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천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자수가 놓여진 해묵은 천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다. 누워있는 효섭이를 말없이 바라보던 그는 그 천을 품에 넣고 이대감댁 안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자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있던 태성이가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다. 도둑놈 주제에 여긴 또 왜 기어들어왔느냐? 설마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니놈한테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느냐? 허허, 니놈이 내가 훔쳤다고 떠들어봤자 믿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석두가 이를 부득부득 갈며 버럭 소리쳤다. 이 벼락 맞을 놈아! 태성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며 소리쳤다. 뭐야, 이놈이 미쳤나? 이젠 눈에 뵈는 것도 없구먼. 그때였다. 마당을 울리는 고함 소리에 이대감과 심씨 부인이 놀란 얼굴로 안채에서 나왔다. 이대감이 매섭게 눈을 부라리며 외쳤다. 아니 이놈, 아직도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장석두는 더는 숨기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대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석두는 품속에서 낡은 천 보자기를 꺼내 조심스레 심씨 부인 앞에 내밀었다. 심씨 부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그것을 펼치자 그 안에 곱게 수놓인 나비와 꽃문양이 드러났다. 아니, 이건 이 수놓은 문이 분명히 내가 직접 한 것이네. 그날 태어난 아이에게 쓰라며 산파에게 건넸던 건데. 심씨 부인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장석두에게 물었다. 대체 자네가 왜 이걸 가지고 있는 게요? 장석두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님, 태성이는 제 아들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심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이대감이 버럭 소리쳤다. 뭐라? 이놈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태성을 향했다. 태성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다가오더니 장석두의 멱살을 움켜잡고 소리쳤다. 이놈이 지금 그 입으로 무슨 말을 짓거리는 게냐? 그러자 장석두는 눈을 질끈 감고 외쳤다. 너는 이대감 댁 아들이 아니라 이 집 머슴 장석두의 아들이란 말이다, 이놈아. 순간 마당에 정적이 흘렀다. 태성의 손이 멈췄고 모두 숨을 죽였다. 장석두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대감님 아드님은 제 아들 효섭이입니다. 제가 아들을 바꿨습니다. 내 자식이 나처럼 사는 게 싫어. 그만 그런 천벌을 지었습니다. 그날 효섭이를 받았던 산파가 제 어머니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마님께서 낳으신 아들과 제가 낳은 제 아들을 바꿨습니다. 순간 마당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장석두는 더 낮은 목소리로 더 또렷하게 말했다. 제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효섭이는 이제 머슴이 아니라 이 집 대감님 댁의 자식으로 그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심씨 부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이대감은 덜덜 떨리는 두 손을 움켜쥐었다. 이게 정말이냐? 지금 네놈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절대 널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때였다. 힘겹게 몸을 이끌며 마당으로 효섭이 들어섰다. 효섭은 장석두 곁에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깊이 숙이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희 아버지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큰 죄를 지은 분이지만 그동안 저를 정성껏 키워주신 제 아버지입니다. 심씨 부인의 눈에서도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서봐, 네가 내 아들이었구나. 어쩐지 널 보면 남 같지가 않았다. 그 한마디에 마당 가득 울음이 번졌다. 누구도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때 효섭이 천천히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손가락을 뻗어 태성을 가리켰다. 대감님, 그 은자꾸러미를 훔쳐간 자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태성이입니다. 모두가 놀라 태성을 바라보았다. 태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진땀을 흘리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 내가 머슴놈 아들이라고 헛소리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날 도둑으로 보라?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때였다. 금실이가 헐레벌떡 달려나왔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심씨 부인이 돌아보자 금실이는 숨을 가쁘게 고르며 말했다. 방금 전 제가 주막에 들렀다. 기생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태성 도련님께서 그 은자 꾸러미를 몽땅 술값으로 쓰시고 기생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순간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대감의 눈이 서서히 태성을 향했다. 너 지금 저 아이 말이 사실이냐? 태성은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저는 그게... 그 순간 태성이 효섭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머슴이 진짜 도련님인 척 하겠단 말이냐? 태성이가 이를 갈며 소리쳤다. 그럼 대체 난 뭡니까? 종손이라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지금 와서 그 자리 내놓으라고? 이대감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태성아, 넌 내 자식이 아니었다는 것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동안 품어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라. 아버지! 감히 누굴 아버지라 부르느냐? 은자 도둑질한 것도 지금껏 효섭이 괴롭힌 것도 그 죄를 전부 알고 있으니 관에 넘기지 않은 것만도 고맙게 여겨라. 태성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전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대감은 뒤를 돌아 심씨 부인에게 말했다. 태성은 곧바로 안채에서 내보내도록 하시오. 이 집 종손 자리는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겠소. 그날 밤 장석두는 허름한 초가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 앞에 효섭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그래도 날 아버지라 불러주는구나. 그럼요. 전 아버지 자식 맞습니다. 효섭은 장석두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비록 제 뿌리는 다르지만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은 아버지시니까요. 장석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됐다. 그 말이면 족하다. 햇살 고운 늦봄. 시냇물은 졸졸 흐르고 그 맑은 물가에서 금실이는 치맛자락을 걷어올려 빨래를 하고 있었다. 퐁당. 돌멩이가 하나 물에 떨어졌다. 고개를 돌린 금실이 앞에 도련님 효섭이 서 있었다. 이전의 머슴 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말 그대로 기품 있는 양반댁 도련님이었다. 금실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다. 서봐. 아니. 이제는 도련님이라 해야 하나?
효섭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다가왔다. 괜히 어색하게 왜 그래? 근데 진짜 양반 같다. 이렇게 입으니까. 금실이의 눈엔 장난기가 돌았다. 그러다 이내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이젠 진짜 멀어질까봐. 그게 좀 겁이 나. 효섭은 날없이 금실이 앞에 앉았다.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금실아. 응?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동안 곁에 있어줘서. 금실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효섭이 살짝 웃었다. 우리 혼인하자. 금실이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효섭은 이어 말했다. 내가 널 더 행복하게 해줄게. 이제 더는 머슴도 아니고 도련님 소리 듣는 사람으로만 살고 싶지도 않아. 그저 네 곁에 있는 사람이고 싶어. 허나, 이젠 넌 나와는 다르잖아. 넌 양반댁 종손이고 나는 그저 여종인데. 나 같은 게 감히 너랑. 금실아, 나는 네가 무슨 옷을 입든 어디에 있건 내 맘은 늘 같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넌 나한테 하나뿐이었으니까. 금실이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다. 그러다 결국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좋다. 근데 그 도련님 옷 좀 벗고 와라. 내가 혼인하려는 건 그때 그 집신 신고 도리깨 짊어지던 섭이니까. 효섭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이 옷 좀 입고 있어야겠다. 금실이 너한테 제일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시냇물은 여전히 흐르고 햇살은 두 사람의 어깨에 따뜻하게 내려앉았다.